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황홀감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중학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쪼달리며 살았지만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그 누구보다 좋은 추억들을 쌓으며 살았는데요. 하지만 등록금 낼 돈이 없고 빚을 내고 싶지는 않아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죠. 솔직히 전 공부에는 뜻이 없고 몸으로 직접 움직여서 하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대학에 못 간다는 생각에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남들보다 일찍 돈을 벌게 되었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식당에서 직원으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왜 머슴들끼리 같이 쎄 빠지게 고생하다 보면 서로 눈 맞아서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남편이랑 같이 일하면서 고생하다 보니 정이 들고 마음도 가게 돼서 사귀게 됐죠. 제가 또 결혼을 빨리 하고 싶고 아이도 빨리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 나이로 21살에 일찍 식을 올리게 됐고 어린 나이에 첫째 아이 채영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 뒤에 남편이랑 제가 허리띠 졸라매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올 남편이 요새 배달 일이 돈을 더 잘 번다고 해서 식당을 그만두고 배달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늘 퇴근하는 시간대 남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퇴근할 건데 밥 차렸어? 마지막에 들린 치킨집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사갈 거니까 밥 차리지 마.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안 오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다시 연락을 해봤더니 글쎄 웬 여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누구세요?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요? 남편 전화 아닌가요? 이상하다. 그이 전화가 맞는데? 제가 핸드폰을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일했는데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병원 간호사입니다. 환자분이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에 누가 환자분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실려왔으니까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울 남편이 저랑 애들 먹을 치킨을 사들고 오는 길에 뺑소니를 당한 것 같았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병원 주소를 알려주셔서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후로 제가 얼른 병원에도 가고 경찰도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남편 사건이 경찰 조사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사모님, 저희가 지금 수사 중인데 범인을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놈이 해외로 튀었는지 아니면 불법 체류자인지 몰라도 신원을 찾기가 어렵네요. 경찰이 이러길래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 남편 친 범인을 잡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후로 뭔가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뺑소니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장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혹시 수사에 진전이 있나 해서요. 저희 남편 친 범인 언제 잡을 수 있나요? 원래 범인 잡는데 이 정도로 오래 걸리는 건가요? 제가 이러니까 경찰이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를 이런 식으로 달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수사 중입니다. 사모님, 마음이 급하신 거 알겠지만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내쫓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게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서 경찰을 닥달하고 범인 잡기에 몰두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올딸이 잔병치레가 많아서 제가 일도 못하고 집안일만 했었는데 이제 아픈 애를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올딸을 계속 곁에 두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포장마차 일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올딸이 1살, 2살 먹으면서 잔병치레가 없어지고 보통 애들처럼 건강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정성스럽게 키운 덕분인가 봐요.
그렇게 올 채영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채영이가 하교하고 오면 항상 포장마차로 오게 했어요. 아무래도 학원 보낼 돈은 없고 집에 혼자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장마차 옆에 간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 앉혀놓고 숙제를 하거나 놀게 했는데요. 올 딸이 다행히 저를 닮아서 넉살 좋고 활발한 성격이거든요. 거기서 공부하거나 놀고 있다가 손님들이 오면 막 말 걸고 저 흉내내면서 단골들 챙기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보통 애들 같았음 지루하다고 떼쓰고 집에 가자고 매달렸을 텐데 올 애는 안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일까요? 포장마차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평소처럼 구석에 놓인 휴지를 딱 쥐고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딸, 엄마가 지금 화장실 다녀올 건데 포장마차 좀 봐줘. 엄마 금방 다녀올게. 손님 오면 저번처럼 엄마한테 전화해 주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서둘러 핸드폰이랑 휴지를 들고 건물 안에 있는 공중 화장실 쪽으로 달려갔어요. 최대한 빨리 일을 보고 나왔는데 포장마차 쪽으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딸이 누군가랑 말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딸이 답답하다고 소리치고 있는 상대는 울딸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둘이서 투닥거리고 있길래 제가 딸이랑 남자아이를 말리면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 우리 딸이랑 친구니? 왜 여기까지 와서 싸우고 있어? 아니면 설마 채영아, 너 손님이랑 싸우고 있었던 거야? 제가 이러면서 딸이랑 남자아이를 번갈아 쳐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엄청 억울해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요즘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다고 카드가 안 돼요? 저 카드밖에 없는데 자꾸 현금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남자애가 이러니까 울 딸이 발을 구르면서 엄청 답답해했어요. 딸이 남자아이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포장마차에서 카드 주는 사람 처음 봤어. 포장마차 처음 와봐? 엄마한테 가서 현금 달라고 해. 딸이 이러면서 남자아이 보고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고 남자애한테 부드럽게 말했죠. 우리가 카드 단말기가 없어서 그런데 계좌로 송금해줘도 돼. 아줌마 계좌번호 여기 적혀 있거든? 여기로 보내줄래? 제가 이러면서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도리지를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계좌번호로 돈 보내본 적 없어요. 그냥 카드로 계산하면 안 돼요? 제가 다음부턴 현금 드릴게요. 꼬맹이가 이러는데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꾸역꾸역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애한테 꼬부리 오뎅 하나를 쥐어주면서 이랬어요. 아휴, 그럼 됐다. 오늘은 아줌마가 그냥 줄 테니까 다음에는 현금 가지고 와. 알겠지? 그러니까 꼬맹이가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오뎅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오뎅을 먹으면서 울 딸한테 어디 학교 다니냐, 몇 반이냐고 물어보면서 둘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잘 나누더라고요. 그 뒤로도 꼬맹이가 오뎅을 먹으러 자주 왔는데 매번 현금을 들고 와서 기특했어요. 남자애가 올 때마다 쭉 지켜봤는데 울 딸도 사교적인 편인데 남자애도 상당히 수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울 딸이랑 남자애가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요새 애들은 방과 후에 놀이터나 친구 집에서 안 놀고 무조건 학원을 가잖아요. 학원에 안 가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정도로 안 다니는 애들이 없었어요. 이런 이유로 전 남자애가 자주 와서 울 딸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았죠. 남자애가 올 때마다 저도 반갑게 인사해주고 이것저것 묻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애가 울 딸이랑 동갑이더라고요. 어쩐지 울 딸이랑 말이 잘 통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뎅 안 먹어도 되니까 울 딸이랑 놀러 자주 오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남자애가 와서 오뎅 먹으며 울 딸이랑 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서 일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시부인 거예요. 오늘 날씨도 좋고 손님들도 꽤 있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시부를 본 순간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바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죠. 아버님,
제가 여기 장사하는 거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장사 방해되니까 당장 나가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시부를 경멸했냐고요? 남편의 아버지라는 작자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혐오스러운 종자였거든요. 매번 사고를 쳤는데 그게 전부 다 감당이 불가능한 사고였어요. 옛날에 아직 우리 그이가 살아있을 적에 모처럼 쉬고 있는 주말에 시부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무슨 일인가 했거든요. 근데 시부가 저희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카드놀이를 하다가 빚이 생겼으니까 돈 좀 주라. 내가 니들 돈 있는 거 알고 온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놔. 안 그러면 니들만 손해다. 시부가 이러셔서 저나 남편이나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버님께 이런 식으로 열변을 토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버지, 여기까지 오셔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 돈 없어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더 이상 아버지 존중 못 해드리니까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이러니까 아버님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죄다 집어던지시더라고요. 전 그동안 시부가 정말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툴툴댔어도 집안 어르신이니까 참았거든요. 그전에도 돈 문제로 우리 남편을 들들 볶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거 다 알고도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물건까지 집어던지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젠 선을 아예 넘으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당장 나가세요. 세상에 무슨 이런 시애비가 다 있어? 내가 시부라고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나도 이제 이 판 사판이야!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서 제가 일부러 시부 겁먹게 하려고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굴고 접시도 깨고 그랬어요. 그러자 시부가 날카로운 접시 파편을 보고 겁먹었는지 이러시더라고요.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냐? 며느리라는 년이 정신이 나갔는지 시부한테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아주 발광을 하는구나. 시부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라졌었는데요. 그렇게 시부를 내쫓고 우리는 시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사를 갔어요. 그 후로 다행히 시부랑 연락이 끊겨서 우리 집안엔 시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왔죠. 그러다가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저 세상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울 남편 아버지니까 남편 부고 소식을 알리고 장례식장 위치도 알려줬어요. 근데 시부가 술 냄새를 풍기며 장례식장에 왔고 술 냄새 풍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지성이가 배달일 하다가 죽었다며? 일하다가 뒤졌으면 산재 받은 거 없냐? 그 돈 너 혼자 먹을 건 아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비랑 나눌 생각을 해야지. 얼마 받았냐? 시부가 이러면서 뻔뻔하게 제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열이 받아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울 남편이 일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난 거라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없대요.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아버님은 이러고 싶으세요? 남도 아니고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산재 보상 이야기를 꺼내고 싶냐고요. 자식 장례식장에서 돈 달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돈이 들어오든 간에 아버님한테 줄 생각 없으니까 가세요. 이런 식으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뭐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취한 시부가 저한테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다가 남편 친구들한테 끌려가고 그랬어요. 그 당시 생각만 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열불이 났죠. 그런데 이번에도 시부가 제 포장마차를 찾아왔길래 도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부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포장마차 위치는 안 사람한테 들었다. 안 사람이 종종 일손 도와주러 가는 걸 보니 장사가 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좀 줘라. 어머님이랑은 아직 연락하고 있는데 결혼 기간 내내 아버님이 막말을 퍼붓고 장례식장에서 그러신 걸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이런 이유로 어머님이 종종 와서 일손도 돕고 우리 딸도 봐주시고 그랬거든요. 어머님이 그런 시부랑 같이 살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마음 여리고 수동적이신 분이라서 시부를 엄청 무서워하시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혼하라고 해도 어머님이 항상 이러셨어요.
바깥 양반한테 이혼 이야기 꺼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돌변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 이미 나이도 먹을 대로 다 먹어서 그냥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전 그런 시부가 걱정돼서 더 자주 연락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부가 돈이 필요해지니까 시모한테 겁을 줘서 포장마차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나 봐요. 시부가 양심도 없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밀어붙이더라고요. 안 사람한테 들어서 다 알고 왔으니까 돈 줘라. 내가 돈이 궁해서 그래. 요즘 네가 자리 잡아서 버는 돈이 좀 있다며? 돈통이 어디 있어? 시부가 이러시면서 제가 있는 곳까지 들어오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시부를 막 밀어내면서 돈 없으니까 가시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시부가 저를 보고 비웃더니 이런 말에 씨부리는 거예요. 그때처럼 깰 접시도 없으니 어쩌냐. 그땐 당황해서 물러섰는데 나도 이제 물러설 곳 없어. 돈 받을 때까지 안 갈 테니까 있는 돈 전부 내놔. 시부가 이러면서 계속 밀고 들어오려고 했죠. 그때 우리 딸이랑 남자애가 엄청 겁을 먹고 있었어요. 시부도 저랑 똑같이 언성이 높아지니까 남자애가 불이 나게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잠시 후에 포장마차 맞은편 건물에 1층 식당 주인이랑 종업원이랑 함께 들어와서 시부를 말렸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니들은 뭐야? 이거 안 놔? 니들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니들은 누군데? 얘가 내 며느리라니까. 내가 이곳 시애비 되는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쳐봤지만 곧 등치 좋은 식당 주인 아저씨의 노려보는 눈빛에 쪼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가 괜히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그냥 갈 테니까 다음에 올 때는 제대로 돈 준비해놔. 오늘은 네가 푼 돈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다. 시부가 이러고 도망을 가서 제가 1층 식당 주인이랑 종업원한테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꼬맹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저한테도 칭찬해 주세요. 제가 아저씨들 불러온 거예요. 저 잘했죠? 그래서 제가 꼬맹이한테도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1층 식당 주인이 그 꼬맹이한테 이러는 거예요. 도련님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용감하십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있는 추어탕 집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식당 주인이 이러면서 몸까지 숙여가며 꼬맹이랑 눈을 맞추더라고요. 그랬더니 꼬맹이가 1층 식당 주인을 째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랬잖아요. 왜 자꾸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꾸 그러면 아는 척 안 할 거예요. 꼬맹이가 이런 식으로 앙칼지게 말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만 있었거든요. 세상에 어린아이가 승질을 내는데도 오히려 그 덩치 큰 1층 식당 주인이 이랬어요. 아이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무심코 실수를.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버릇이 돼서 그랬습니다. 식당 주인이 이런 식으로 막 굽신굽신거렸어요. 그러자 꼬맹이가 식당 주인 윗사람이라도 되는 양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러는 거예요. 바깥에 있을 때는 존댓말 쓰는 것도 관둬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그래요?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단 말이야. 둘이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 하냐고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층 식당 주인이 저랑 꼬맹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꼬맹이도 당황한 제 얼굴을 보곤 아무렇지 않게 이러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괜히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길래 나한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나 보다 그러려니 했죠. 싫다는 사람한테 계속 해묻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마 이 꼬맹이가 여기 건물줄 아들이라도 되나?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꼬맹이랑 식당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 오늘 일은 정말 고맙다. 오늘 아줌마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고 가. 그리고 두 분도 분식 좋아하세요? 오뎅이랑 떡볶이 좀 챙겨드릴까요? 제가 이러니까 식당 주인이랑 종업원이 괜찮다고 했고 꼬맹이도 오늘은 더 있기 어렵다고 하길래 나중에 보자고 했어요.
꼬맹이가 식당 주인이랑 종업원이랑 다 같이 저한테 다음에 보자는 인사를 하고 나갔는데요. 그러다 이틀 뒤에 토요일이 되니까 꼬맹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맹이를 막 반겨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었죠. 원래 평일에만 왔었는데 주말에 왔네? 웬일이야? 주말에는 가족이랑 시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여기 와도 된다고 했어? 제가 이러니 꼬맹이가 저랑 우리 딸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꼬맹이가 오뎅을 먹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줌마, 저번에 도와준 아저씨 기억하세요? 그 아저씨가 요 앞에 추어탕 식당 하잖아요. 거기서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친구들이랑 밥 먹을 거예요. 이제 곧 온대요. 저는 요 앞에 아울렛 매장에 가서 장난감 사준다고 해서 일찍 왔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기다리라고 해서 온 거예요. 이제 곧 가야 돼요. 그 말을 듣고 평소에도 그렇고 이 녀석이 혼자 다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맑게 오뎅을 먹고 있는 녀석을 이렇게 걱정했었는데요. 위험하게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혼자 다니면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너 혼자 다니는 걸 허락하셨어? 제가 이런 식으로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꼬맹이가 너무나도 무심하게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모르고 계셨어요? 저 혼자 안 다니는데요? 매번 기사 아저씨랑 왔었고 기사님은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긴 도련님 소리를 듣는 애가 혼자 다닐 리가 없잖아요. 궁금한 마음에 꼬맹이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죠. 기사 아저씨도 따로 있는 거 보니까 너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부모님이랑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도련님이라고 불리는 꼬맹이의 정체가 과연 뭘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꼬맹이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할아버지 보고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어려서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번에 엄마가 알려줬는데 까먹었거든요. 하긴 초등학생이 어른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아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죠. 꼬맹이가 꼬부리 오뎅 하나를 단숨에 해치우고 2개째 오뎅을 들었을 때 내가 좀 이따 추어탕 먹을 건데 오뎅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꼬맹이가 그때 오뎅을 오물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추어탕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요. 추어탕 너무 맛없는데 할아버지는 왜 자꾸 추어탕을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뎅이 훨씬 맛있어서 그냥 먹고 가려고요. 그러면서 꼬맹이가 오뎅을 4개째 해치우는데 그날따라 꼬맹이가 자꾸 제 목 쪽을 쳐다봤어요. 뭔가 했더니 오늘 차고 나온 목걸이를 유심히 보는 거였죠. 그러다가 꼬맹이가 우물거리던 입을 딱 멈추더니 생각났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꼬맹이가 목걸이 쪽을 가리키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목걸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목걸이랑 똑같은 거였어.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사이 꼬맹이가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놔서 자기가 먹은 오뎅값을 지불하더니 갑자기 거물로 뛰어가더라고요. 전 꼬맹이가 그러고 가니까 목걸이를 꼭 잡은 채로 멍하니 있었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거든요. 어안이 벙벙해져서 눈만 끔뻑이고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꼬맹이가 간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딸이 엄마 어디 가냐고 소리치길래 제가 포장마차 좀 보고 있으라고 말하고 추어탕 식당이 있는 건물 쪽으로 가봤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왜 갑자기 일어나 당혹스러울 거예요. 꼬맹이가 목걸이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가버려서 놀란 이유가 바로 이 목걸이가 엄마가 주신 거고 엄마랑 친부 말고 저랑 똑같은 목걸이가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꼬맹이 할아버지가 저랑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면 제 친부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저한테 이랬었거든요. 너랑 똑같이 생긴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한 개밖에 없을 거고 우리 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네 친아빠가 가지고 있을 거야. 원래 그이랑 내가 맞춘 목걸이인데 혹시 모르니 딸 네가 가지고 있어. 제가 왜 아버지가 아닌 친부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엄마도 저한테 이야기해주지 않으려고 했나 봐요. 아마도 죽을 때쯤 유언으로 남기려고 했나 보죠. 왜냐면 제가 22살 때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결혼한 후라 독립한 상태였는데 엄마가 아빠랑 살고 계셨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엄마가 엄청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딸, 엄마가 지금 집에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웃집에 불이 나서 집안에 연기가 가득해졌어. 너네 아빠는 약속이 있어서 외출한 상태인데 바쁜지 전화를 안 받아. 복도에까지 불이 번져서 나가지도 못하고 고층에서 살아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지도 못하는데 딸, 네가 생각나서 전화한 거야. 엄마가 이러길래 제가 놀라서 119에 신고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힘든지 말하는 중간에도 계속 콜록대며 이야기했어요. 신고는 했어. 하지만 소방차가 언제 올지 모르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곧 저 세상 갈 것 같고 너무 무서워. 마지막 유언이라도 남겨야 할 것 같으니까 엄마 말 좀 잘 들어줘. 그때부터 심장이 마구마구 뛰면서 엄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조금만 버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식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딸, 그러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봐. 사실 네가 어릴 적부터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은 널 낳아준 아빠가 아니야. 하지만 너를 정말 친딸처럼 여기며 키우신 분이야. 너도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하지만 네 친부는 따로 있다. 내 화장대 오른쪽 서랍에 네 친아버지랑 함께 한쪽씩 나눈 목걸이가 있는데 방화 기능이 있는 금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내가 저 세상 가면 그걸 꼭 챙겨. 알겠지? 내가 떠나기 전에 네 뿌리에 대해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 방화 기능이 있는 금고는 아빠가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사기를 당해 집안이 어려워지고 난 후 아버지는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 큰 은행이 파산해서 난리가 났다는 뉴스를 듣고 요즘은 은행도 못 믿겠다면서 큰맘 먹고 구입한 금고였어요. 엄마는 그 금고에 목걸이를 넣어두겠다고 하셨죠. 그 뒤로 무슨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리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엄마가 있는 대로 차를 타고 갔더니 다행히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주고 엄마를 창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구출해 준 거예요. 혹시 몰라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엄마랑 같이 보호자 신분으로 구급차를 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엄마가 연기를 많이 마셔서 폐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엄마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안정을 되찾아 퇴원하게 되자 그제야 저도 엄마한테 전화로 들은 말들을 꺼냈죠. 엄마,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유언이랍시고 한 말 도대체 뭐야? 자세히 이야기해줘. 나한테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말이 사실이야? 제가 이러니까 엄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엄마가 친부랑 결혼하는 걸 친부 가족들이 반대해서 헤어졌는데 뒤늦게 임신한 걸 알아차렸대요. 헤어진 마당에 다시 찾아가는 게 심란했지만 그래도 애아빠한테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친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부를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친부 반응이 너무나도 차가웠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들었대요. 이제 와서 찾아와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렇게 찾아오면 내가 받아줄 줄 알았어? 난 다시는 당신 만날 생각 없어. 다른 여자 생겼으니까 꺼지라고. 친부가 이러니까 엄마는 친부가 그러는 걸 처음 봐서 깜짝 놀라 임신한 것도 말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임신한 걸 말했다가 친부가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을 할까봐 무서웠대요. 다른 여자도 생겼으니 엄마가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뒤로 혼자서 저를 어렵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 데리고 다니면서 식당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대요. 그리고 절 한쪽에 눕혀놓고 주방 보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엄마 사정을 듣고 너무 안쓰럽게 생각해서 가능한 일이었죠. 엄마가 식당 주인의 배려로 일을 하다가 식당 주인이 애도 대신 봐주고 분유, 기저귀 같은 것도 건네면서 오다가 보여서 사왔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정이 들었대요.
식당 주인도 결혼했다가 부인이 갑자기 앓게 된 지병으로 사별하게 돼서 상처를 받고 혼자가 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울 엄마를 보니 자꾸 저세상 간 부인이 생각난다며 챙겨주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엄마랑 식당 주인이 사귀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울 양아버지가 된 건데요. 제가 그 당시에 36개월 정도라 양아버지인 걸 당연히 몰랐어요.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엄마가 양아버지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고 양아버지가 저를 우리 딸이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제 친부인 줄 알았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충격을 받았지만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부모님이 밉다기보다는 미혼모 신분으로 저를 키워준 엄마랑 친딸이 아닌데도 정성스럽게 저를 키워준 아빠한테 감사했어요. 친부가 엄마한테 꺼지라고 했기도 했고 우리 양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울 친부를 적극적으로 찾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목걸이는 계속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고 저를 버린 것에 대한 원망과 별개로 친부를 보고 싶다는 그리움과 애증이 있었거든요. 고아들도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고 싶어 하듯이 저도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핏줄을 찾을 수 있다는 강력한 생각이 들어서 꼬맹이를 다급하게 따라가 본 거예요. 하지만 1층 식당을 비롯해 건물 이곳저곳을 뒤져도 꼬맹이가 안 보이고 근처 다른 건물로 가봐도 똑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포장마차로 돌아와 꼬맹이가 행여나 오지는 않을까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손님은 없고 기척이 들리면 혹시나 꼬맹이이려나 입구 쪽을 힐끔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나니 갑자기 포장마차 앞길 쪽으로 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대가 줄지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슬쩍 나가보니 벤츠들이 맞은편 건물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은 주차장이 있는 쪽이라 무슨 벤츠들이 이리 많이 온다냐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벤츠가 우리 포장마차 앞에 서더니 벤츠 문이 열리면서 어떤 노인이 내리는 거예요. 노인이 제 쪽으로 다가와서 뜬금없이 무언가를 내밀더라고요. 보니까 저랑 똑같이 생긴 목걸이였어요. 그러면서 노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이런 목걸이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손자한테 들어서 온 건데 이 목걸이랑 똑같은 목걸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이러니까 설마 이 사람이 우리 아빠인가 싶어서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래서 제가 얼른 옷 안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목걸이를 꺼내면서 보여줬어요. 노인이 엄마랑 아빠랑 맞춘 목걸이를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산 건가요? 아님 누군가한테 받은 건가요? 이 목걸이를 팔아버렸을 리가 없는데. 노인이 이러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나 싶어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꾸했었죠. 이 목걸이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그런데 왜 목걸이 가지고 그러세요? 이 목걸이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노인이 입을 떡 벌린 채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네가 종훈이 딸이냐고 묻는 거 있죠? 아니, 노인이 진짜 제 친부면 네가 내 딸이었냐고 묻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노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네 친아버지 이름이 종훈이네. 내가 자네 친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의 절친이거든. 절친이라서 자네 친아버지가 하는 하소연을 종종 듣곤 했는데 종훈이가 자네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오해한 걸 후회했었어. 노인분께서 이러면서 구구절절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친할머니께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부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반대를 해서 헤어졌고 친부랑 엄마가 다시 만나지 못하게 이간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엄마랑 친부를 떼어놓기 위해 친부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지른 거냐고 물어봤더니 친할머니가 친부한테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고 했대요. 친부가 어떤 소문을 말하는 거냐고 반응하니까 친할머니가 친부 친구들을 우연히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친부 친구들이 엄마가 친부 말고 다른 남자랑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친부가 그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말하면서 믿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하면서 친부 친구들한테 전화해보려고 했대요. 친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죄다 이런 대답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니 도대체 언제 헤어진 거야? 네 여자친구가 너 말고 다른 남자랑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서 헤어진 줄 알았어. 그런데 너네 엄마랑 우연히 만났는데 너네 둘이 아직 만나고 있다고 하길래 내가 길거리에서 본 걸 이야기한 건데. 친부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친부 친구들이 이렇게 나서서 거짓말을 해준 이유는 본인들의 이득 때문이었대요. 있는 집안들 자식들은 집안끼리 교류하다 보니 밑에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친조모가 친부 친구 중 집안끼리 교류하다 친해진 애들에게 당근을 던진 거죠. 한 친구에겐 이거 잘해주면 너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우리 회사가 참여해 같이 협업하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바깥 양반에게 잘 말씀드려 보겠다고 해서 꼬시고, 한 친구에게는 너희 엄마가 우리 집안에 네 동생을 시집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냐. 나도 아들 여친보다 네 여동생이 며느리감으로 적합하다 생각한다. 이 일 잘 되면 무조건 네 여동생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살살 꼬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해 때문에 우리 엄마에 대한 마음을 접은 우리 친부는 더 이상 친조모가 내세우는 여자를 거부하지 않았대요. 결국 집안 어른들끼리 주선한 여자랑 결혼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했지만 여기에 복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빠랑 만나던 여자가 친부한테 모든 걸 폭로해버린 거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친조모가 친부 녀석에게 네 여동생 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친부랑 결혼하려던 친부 친구의 여동생이 이런 식으로 진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저도 원래는 사랑하던 남자랑 헤어지고 자포자기식으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그 남자랑 재회하게 돼서 당신이랑 결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결혼 안 할 거니까 당신한테 진실을 말해줄게요. 사실 당신이 만나던 여자, 당신 엄마나 친구들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 다 당신이 그 여자랑 헤어지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 여자 바람 피운 적도 없고 당신 엄마가 꾸며낸 일이라고요. 친부 친구 여동생은 친할머니가 친부 친구들을 꼬드겨서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도 모두 말해줬다는 거예요. 친부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당시 가장 절친이었던 꼬맹이 할아버지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친조모도 여우 같은 게 아버지 절친이라도 자기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부탁을 안 했나 봐요. 꼬맹이 할아버지는 아빠의 사랑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꼬맹이 할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안타까워했고 지금이라도 엄마를 다시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대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랬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이 잡듯이 뒤졌어. 심지어 그 사람 집까지 찾아갔지만 예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그러더라.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고백을 해서 애 흘려보내라는 말을 꺼냈더니 엄청 싸웠었대. 그 뒤로 그 사람이 가출한 뒤로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래. 친부가 그 당시에 엄마가 임신한 거였냐 하면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었대요. 정황상 그 아이가 친부 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친부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다가 늦은 나이에 딴 여자랑 결혼하게 됐대요. 친부는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10년 가까이 혼자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도 녹총각으로 늙어 죽을 거냐고 닥달하고 친부도 그 정도 시간이 흐르니 더는 엄마를 찾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결혼했대요. 친부가 결혼 후 종종 꼬맹이 할아버지랑 만나면서도 첫사랑이었던 엄마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엄마한테 주라고 따로 편지랑 목걸이를 꼬맹이 할아버지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꼬맹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우리 애 잘 낳아서 애지중지 키웠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랑 우리 자식 몫으로 재산까지 따로 남겨놨거든. 네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절친이니까 재산 관리를 부탁할게. 내 사람이랑 내 자식을 꼭 찾아줘. 친부가 꼬맹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꼬맹이가 그 목걸이를 보고 이건 뭐냐고 하니까 꼬맹이 할아버지가 귀한 거라고 해서 꼬맹이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연이 있었으니 제가 태어난 지 3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나마 친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꼬맹이 할아버지의 설명을 전부 다 듣고 나니 꼬맹이 할아버지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자네를 보러 오게 된 것도 우리 손주가 전화해줘서 오게 된 거야. 원래 오늘 추어탕집에서 친구들이랑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 자네를 봐야 하니 친구들끼리 식사하라고 하고 나는 자네를 보러 온 거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벤츠들이 꼬맹이 할아버지 친구들 차였구나 했었어요. 꼬맹이 할아버지 친구들이라면 친구들도 부자가 많을 테니까요. 이렇게 제가 몰랐던 점들을 전부 다 알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간절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돌아가신 제 친아빠는 어디 묻혀 계세요? 보고 싶으니까 알려주세요. 저희 엄마한테도 말씀드려서 꼭 데리고 갈게요. 꼬맹이 할아버지가 친부 묘소 위치를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곧장 엄마한테 가서 제가 알게 된 걸 전부 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뒤늦게 친부 사정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속으로 원망만 하다가 그리워하다가 난리를 쳤었네. 엄마도 그이 묘지에 가보고 싶으니까 한번 가보자. 엄마가 이러셔서 저희가 꼬맹이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주소로 가서 친아빠 무덤에 다다랐어요. 우리 둘 다 친부 묘비를 보고 나서야 친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나 봐요. 엄마가 울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진짜로 그이가 먼저 떠난 거구나. 떠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이가 이렇게 떠났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엄마가 이러시면서 고개를 떨구시길래 제가 엄마를 꼭 안아드렸죠. 그때 저는 친부가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싶어 했던 딸이 왔고 엄마가 왔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엄마랑 제가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다가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묘소를 떠났었는데요. 전 그 뒤로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어요. 꼬맹이 할아버지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련해 놓았고 전 꼬맹이 할아버지가 준비해 준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친부가 남긴 편지를 보니 저랑 엄마한테 재산을 상속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고 그 목록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상속 절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됐는데요. 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식당을 차려서 포장마차가 아닌 제대로 된 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꼬맹이가 건물주 아들이나 손주일까 싶어서 꼬맹이가 저희 새 식당 놀러 왔을 때 대놓고 물어봤었거든요. 놀랍게도 추어탕 식당이 있는 건물 자체가 꼬맹이 건물이라네요. 물론 미성년자니 후견인을 통해 자기 재산을 관리할 거고 건물 관리도 어른이 맡아서 하겠지만 그 나이에 벌써 건물을 가지고 있다니. 1층 식당 주인도 원래는 젊은 시절에 그 꼬맹이 집에서 일하던 고용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요식업의 꿈을 품고 식당을 열고 싶어서 했는데 꼬맹이 집에서 식당을 여는데 도움을 줬대요. 그래서 고용인 시절 습관 때문에 도련님이라고 부르던 거래요. 그리고 제가 건물로 들어간 꼬맹이를 샅샅이 찾아도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꼬맹이가 아예 관리 사무실 안쪽에 들어가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런 거였어요. 관리 사무실 안쪽까지 제가 들어갈 일이 없었고 설마 거길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어만고만 뒤지고 다녔던 거죠. 꼬맹이가 그러는데 그때 자기가 게임 자주 하는 것 때문에 휴대폰을 엄마한테 압수당한 상태라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래요.
부잣집 애들도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혼나는 건 똑같구나 싶더라고요. 우리한테 핸드폰을 빌릴 수도 있는데 왜 관리사무실까지 갔냐고요? 저희는 꼬맹이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몰랐거든요. 꼬맹이 할아버지가 추어탕 먹으러 자주 온다고 했고 그 건물이 꼬맹이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관리사무실에서 꼬맹이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꼬맹이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뛰쳐나갔던 거예요. 저는 그 뒤에도 꼬맹이네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꼬맹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돼서 꼬맹이네가 화환도 보내주고 자주 찾아와서 밥도 먹어줬는데요. 심지어 꼬맹이 할아버지께서 자기 지인을 데려오고 제 식당에서 모임 자리를 갖고 회식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식당 문 닫을 쯤엔 문 닫고 회식 자리에 껴서 술 한잔하고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꼬맹이네랑 더 많이 가까워졌죠. 덕분에 단골 손님이 배로 늘어서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우리 꼬맹이도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눌러 앉아서 울 딸이랑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요. 둘이 아주 베프가 돼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단짝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의 한 집안 사람처럼 잘 지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경찰이 수사에 진전이 없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뜻밖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모님, 드디어 사모님 남편분을 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사모님께 얼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정말 몇 년이 지난 뒤라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어떻게 잡은 거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더니 경찰이 이러는 거예요. 피해자분을 친 놈이 뺑소니 수사팀장이었거든요. 그놈 술버릇이 취하면 대리를 안 부르고 지가 운전해서 가는 거래요. 이게 거의 상습법처럼 되어서 사고도 여러 쳤는데 수사팀장이다 보니 다 덮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수사팀장이라고 해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발각이 돼서 예전에 친 사고들까지 전부 다 들통났어요. 경찰이 이렇게 연락을 줘서 울 남편 친 범인을 고소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뺑소니 사고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뺑소니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그리고 전 시부가 남긴 재산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린 다음에 어머님께도 이런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서 계속 연락드렸지만 이제 아버님 때문에 연 끊을 거예요. 지금 이사도 갔고 포장마차도 그만뒀으니 저 찾지 마세요. 시모는 그동안 제가 무슨 짓을 당했고 시부한테 내내 시달린 거 아시잖아요. 그니까 착잡해 보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꾸하시더라고요. 알겠다. 안 그래도 며느리니가 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가 사라져서 그이가 너를 찾고 있었어. 카드놀이 하느라 돈을 전부 다 날렸는데 2년 어디 갔냐고 하고 있더라. 나는 알아서 살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 살거라. 어머님이 이러셔서 잘 계셔라,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만 보면 돈돈거리는 시부가 지긋지긋해서 시모랑도 아예 손절해버린 거죠. 그렇게 저 혼자 딸 키우면서 꼬맹이네랑 가족처럼 지내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치유시킨다고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고 세상이 참 각박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긍정적인 면모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기 팍팍하다고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열심히 하루하루를 견뎌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50살을 바라보고 있는 아줌마예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곤 하는데 다들 인생의 교훈처럼 하는 말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중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는 말에 최근 공감이 많이 가곤 해요.
이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그래도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참 오만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도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 남편,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겠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남편 역시 고쳐질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안 좋은 습관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보시고 혹시나 나도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하셨다면 그 마음을 접으시기 바랄게요. 저와 남편은 사실 정말 늦게 만났어요.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만났으니 말이에요. 저는 지금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는 중인데 운영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요. 제가 30대 초중반에 하기 시작했으니 말이에요. 오랜 시간 일하며 피부관리용품 거래처 사장님하고도 안 지 참 오래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거의 1인 기업이다 보니 혼자 발품 팔고 영업하러 다니곤 했었는데요. 앳된 시절에 저랑 만나 꽤 오래 오며 가며 인사만 하는 정도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배송을 직접 오셨네요? 그럼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려야 또 고객님들하고 신뢰를 쌓죠. 항상 넉살 좋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 싶었는데 꽤 말끔하게 잘생긴 편이었거든요. 딱 봐도 나이 또래가 나랑 비슷해 보이기도 했고 몇 년을 계속 이렇게 얼굴을 보다 보니 하루는 커피도 제가 먼저 권하게 되고 시간이 남으면 식사도 같이 하자 이야기도 하곤 했었어요. 원래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사귀자 뭐하자 그런 말 없이 자주 만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곤 하잖아요. 저희도 약간 그런 경우였어요. 딱 사귀자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핸드폰 배경 화면이 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답니다. 알아가다 보니 거래처 사이였을 때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랑도 겨우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오빠였더라고요. 게다가 비혼주의라 하는 거예요. 비혼주의야? 왜? 사실 나 예전에 파혼한 적이 있었거든. 그날 이후로는 여자한테 믿음이 가지를 않아.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가 옆에서 보니 이 남자가 항상 성실한 편이기도 하며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대시를 했었어요. 아기 욕심 없으면 그냥 나랑 결혼하자. 늙어 죽더라도 옆에 같이 늙어갈 동반자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해줄게, 그 동반자. 정말 괜찮겠어? 나랑 같이 살아도? 당연하지. 난 이제라도 오빠 만나 다행이라 생각해. 그렇게 저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우리는 결혼에 무사히 꼴이 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결혼을 많은 이가 축하해 주었지만 특히 좋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인데요. 평생 저희 남편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살 줄만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아유, 네가 복덩이다, 복덩이야. 나는 우리 기철이가 평생 혼자 살 줄만 알았어. 나도 사실 그때 봤던 아가씨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우리 며느리는 아주 100점 만점이다. 엄청 좋아해 주시는 덕분에 저 또한 이 집에 시집 오기를 참 잘했다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무척 예뻐해 주시기도 하며 명절마다 시댁에 가게 되었을 때는 저한테 절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며 과일까지 늘 준비를 해놓으시곤 하셨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만 남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며 서서히 남편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거든요. 사실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주폭 때문이었죠. 최근 회식 자리에 다녀온다 한 날에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길래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술 냄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평소 같았으면 아무 대꾸 안 하고 들어가서 자던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많이 마셨었거든요. 대뜸 저보고 화를 내며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다시 한번 말해봐.
음성을 높여? 나한테? 조용히 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큰 소리야. 술 마셨으면 잠이나 잘 것이지 뭘 잘했다고 나한테 오히려 화를 내? 내가 술도 못 마셔? 이런 버릇없는. 어디 남편한테 그따위로 굴어. 죄 먹지 못한 거 티내는 거야?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욕을 하며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선반에 있던 책이랑 인형도 다 집어 던지더니 절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까 무서워 핸드폰만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따라 나오지도 못하게 냅다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뛰어나갔는데요.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친정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하면 걱정할 것 같았는데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 연락처가 보였고 냅다 전화부터 했죠. 어머님, 기철 씨가 이상해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뭐?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얘야 얼른 여기로 와라. 바깥에서 그러다 얼어 죽어. 어? 네 어머님, 거기로 갈게요. 그렇게 늦은 새벽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은 아파트 현관 앞까지 나오셔서 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친딸 대해주듯 저에게 담요도 건네주시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하셨어요. 기철이 걔가 원래 안 그러는 앤데 왜 갑자기 그랬대니? 너 정말 놀랐겠구나. 아유 어쩌면 좋니. 저도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다시 기철이랑 이야기해보자꾸나.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제가 자고 일어나니 이미 남편은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냉큼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하는 거 있죠. 내가 어제는 미쳤었나 봐. 갑자기 왜 그랬지? 정말 놀랐겠다. 내가 미안해. 얘야, 내가 기철이랑 얘기를 먼저 해봤는데 자기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는구나.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따끔하게 혼은 냈다. 당신 많이 놀랐지? 내가 다신 그런 일 없게 할게. 다시 집으로 가자, 어? 저도 사실 정말 이거 하나로 이혼할 마음이었다면 친구고 친정이고 경찰이고 다 찾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댁으로 온 것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같이 사과하시고 또 남편도 다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어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이때가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욕설을 퍼붓곤 했었고 저에게 어거지로 힘을 쓰는 모습까지도 자주 보이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 집으로 도망가곤 했었는데 이 같은 상황에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었지만 남편은 술만 깨면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었는데다가 몇 번이고 각서도 쓰며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상담이라도 받아보겠다 그랬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며 계속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고칠 마음이 있었는지 진지하게 상담도 받으러 다녔어요. 제가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저를 데리러 오셨었어요.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다음 날 절 데리러 오셨는데 집도 엉망진창이고 저도 울고 있으니 엄마는 같이 우시고 아빠는 사위 어디 있냐 하면서 노발대발 하셨었답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 딸 시집 보낸 줄 알아? 어? 자네 이렇게 내 딸을 대하려고 결혼한 거냐고? 아니에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넘어가 주십시오. 자네가 다시 안 그런다는 걸 내 어찌 믿나. 고쳐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집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남편이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 바짓가랑이 잡고 무릎 꿇고 빌면서 사과하며 반성하는 것 같으니 친정 식구들도 마지막 기회라며 한번 두고 보겠다며 그냥 돌아갔었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며 내일은 달라질 수 있겠지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날들은 점점 일상생활을 더 크게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사실 술 마실 때 외엔 문제가 되는 때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남편이 이상하게 저와 시동생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동생은 지금 미국에 이민을 가 살고 있는 중인데요. 이민 가기 전에도 둘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특히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었는데 워낙 돈 버는 거를 둘 다 좋아해 그런지 몰라도
만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며 수다를 떨곤 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배운 것도 많고 재테크 관련해 워낙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 대화하는 게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아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에게도 시동생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었어요. 도련님은 참 대단하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재테크 방법은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 따로 알려주시더라고. 덕분에 나도 용돈 좀 벌었다니까. 아, 그래. 잘 됐네. 나중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신다 하셨는데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하는데 미국에 계셔서 문제네. 나중에 한국 오시면 따로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하러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까지 신경을 써. 그리고 걔 이야기 좀 그만해. 귀에 딱지 않겠어. 내가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 이야기한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내가 이유 없이 챙겨드린다 했어? 재테크 정보 알려주신 게 감사해서 그런 건데 왜 갑자기 그래? 정말 그냥 재테크 이야기만 하는 건 맞아? 다른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니고? 왜? 나보다 내 동생이 더 어리니까 괜히 마음이 가는가 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상스러워. 어떻게 자기 와이프랑 동생 사이를 그렇게 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야말로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진짜 더럽다 더러워. 그러더니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냅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시동생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편하게 돈 이야기도 하는 건데 대체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전에도 동생 이야기만 하면 괜히 말 돌리고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렇다 해서 둘이 사이가 살갑지 않은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나간 남편은 2시간이 넘도록 집에 안 들어오는데 기다리면서 도대체 어디 간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예. 내가 이번 문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너 둘째하고 뭐가 있니? 예?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혹시 기철 씨가 이야기하던가요? 그래. 내가 듣다 이건 좀 아니다 싶어 말 좀 해야겠다. 어떻게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니?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다른 남자라니요. 시동생이 어떻게 다른 남자예요. 그냥 가족이라 좀 편하게 대한 것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시동생은 시동생이지. 그리고 둘째 이야기만 네가 밥 먹듯이 한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맞니? 그것도 좀 의심스럽구나. 어머님, 도대체 있긴 뭐가 있겠어요. 저도 제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도련님한테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 둘째랑 친하게 잘 지낸다는데 다른 남자 칭찬을, 그것도 남편 동생을 치켜 세우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상남 체면이 있지. 내가 보기엔 이번엔 네 태도도 문제가 있구나. 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네요. 그래, 내가 다시는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뚝 하고 시어머님 전화가 끊겼는데 이게 뭐라고 그걸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러는지 참 남편이 속 좁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대로 장남이니까 동생 칭찬을 많이 하는 게 거북할 수도 있었겠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 했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결혼 생활은 점점 지옥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평상시에도 저희 사이는 대면했을 뿐더러 술만 마시면 남편은 그때 일을 빌미로 저에게 평소보다 더 심한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서러워가지고 내 동생한테까지 꼬리를 쳐?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너 그런 거 구분도 못하지? 적당히 해, 정말로. 나 화낼 거야. 네가 화내면 뭐 어쩔 건데. 내가 누나를 깜짝할 것 같아? 왜? 사실을 말하니까 너무 찔려서 그래?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언제까지 일 하나로 울거먹을 거야? 진짜 너 때문에 지긋지긋해. 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어? 아니, 잘못은 네가 해놓고 소리를 질러? 지금 못 배운 거 티내는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술 먹을 때 이러는 것도 정말 지쳐. 그냥 그만하자. 나도 지겹다. 그만해? 아니, 네가 뭔데 그만하고 말고를 말해? 평소 같았으면 제가 그냥 무시하고 자러 들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술 마신 사람한테 대꾸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똑같이 화를 냈어요. 근데 자기한테 소리 질렀단 이유만으로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처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달이 나게 되었죠. 눈물이 왈칵 차올랐지만 꾹 참고 일단 집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원래 친정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엄마가 몸 안에 혹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저희 부모님한테 대못을 박을 수는 없어 친정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이 뒤에서 뒤따라와 잡으려 하는 걸 필사적으로 뿌리치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요. 당장 맨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엉엉 울다가 맨발로 근처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사실 시댁이 정말 가까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사시는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니라면 날 보호해 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가 정말 깜짝 놀라셨죠. 아니 세상에, 아유 이게 다 뭐야? 너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니 보면서도 많이 참았었고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뭐고? 이거 다 어머님 아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이세요? 저 진짜 더 이상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손대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 알았다. 일단 진정 좀 하고 약상자라도 갖고 오마. 저 더 이상은 같이 못 살아요. 제가 경찰에 다 신고할 거예요. 근데 기철 씨가 저 찾아오면 어떡해요?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알겠으니까 일단 들어와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엉엉 우는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상자와 함께 작은 방에 있으라 하셨는데요. 혹시나 모르니 저한테 문을 잠그고 있으라 하셨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 적당히 어머님이 내가 없다 하고 돌려보내시겠지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들리는 어머님 말에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 마누라 여기 왔다. 맨발로 기어와서는 아주 가관이구나. 빨리 와서 인연 버릇 좀 고쳐놔라. 야,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빨리 안 나와? 현관문이 아니라 방문은 생각보다 잘 열리잖아요. 분명 잘 잠궜다 생각했는데 몇 번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냥 열리는 거예요.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진짜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이 작은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손찌검을 당한 상태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렸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신고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시어머니가 진짜 아까하고는 다른 무표정한 얼굴로 절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여자는 버릇을 고쳐야 해. 알아?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 있죠. 남편도 픽 웃으면서 봤지? 하는 얼굴로 저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에게 손을 올리려는 게 뻔했는데 어머님도 모른 척 하시지 그 좁은 방에서 나갈 곳이라곤 방문 하나뿐이었는데 진짜 죽자사자 도망가야겠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라 했잖아요. 있는 힘껏 밀치면 휘청할 것 같았는데 그 사이에 방문으로 도망가자 싶었어요. 생각했던 대로 남편은 안 그래도 술에 취한 상태라 밀치니까 바로 옆으로 넘어졌는데요. 문제는 제가 현관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년이 어딜 도망가는 거야 또? 내 아들을 범죄자 만들려고? 어딜 신고를 해? 왜 이러세요 정말? 이거 놓으세요. 저번에도 너희 부모님 불러 내 아들을 혼내켰더구나. 어디서 그런 못돼 먹은 짓을. 그때부터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뭐 이년이 끝까지 잘못했다 반성하지는 않고. 그렇게 현관문까지 둘이 씨름을 하며 어떻게든 바깥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현관문이 쾅 열리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얼굴이 보이는 거 있죠. 현관문을 연 사람은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이전에도 말했듯이 시동생은 미국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이민을 갔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제 왔는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란 모습이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래도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집안에는 남편 때문에 술 냄새가 자욱하지. 게다가 씩씩대고 있질 않나. 시어머니도 냅다 화나신 얼굴이었고 전 여기저기 누가 봐도 다친 모습이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시동생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뜯어 말리며 소리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형수가 지금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인 줄은 알아? 이렇게 대해도 될 사람인 줄 아냐고! 너 그게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하는 사업에서 가장 큰 손이 우리 형수야. 알아? 이게 무슨 소리야? 큰 손? 그게 무슨... 엄마, 형, 지금 둘 다 내가 주는 돈 덕분에 큰 소리 치는 거잖아. 안 그랬으면 이 아파트도 팔아야 했어. 알아? 이게 다 형수님이 도와주시는 덕에 돈줄 안 끊기고 사는 거야. 형수님이 내 사업에서 빠져? 그럼 우리도 다 망하는 거야. 알아? 제가 정말 오래 피부 관리샵에서 일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았었는데요. 주변 사람이 추천해준 주식에 넣어놨다가 그게 좀 크게 불어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벼락부자가 된 셈이었죠. 그래도 추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통장 안에 잠자코 잠들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벌어보니까 생각보다 주식이 재미있단 걸 알게 되었어요. 또 다른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고 싶어 알아보던 중이었는데요. 웬 재테크? 관심 많아? 응? 그냥 간단하게 용돈벌이나 하려고. 내 동생도 이런 거 찾아보던데. 걔도 아는 거 많아. 한번 물어봐봐. 사실 제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던 건 남편은 모르거든요. 소소하게 몇십만 원 용돈벌이 하는 걸로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남편이 시동생이 아는 게 많다 하여 따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죠. 정말 생각보다 아는 게 많은 편이라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재테크라는 건 원래 잘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 게 가장 좋다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 있죠. 덕분에 소소하게 용돈벌이까지 같이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소소한 대화까지 하게 됐거든요. 근데 도련님은 뭐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싶은데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요. 열심히 늘리는 중인데 부족하네요. 사업 아이템은 확실한데 이게 좀 초반 비용이 드는 거라서요.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원래 장땡이잖아요. 아시면서. 이유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큰 돈 벌어서 결혼이라도 하시려고요? 그런 건 아니고 형수님도 어차피 아실 거니까. 예전에 엄마가 돈 불리신다 하면서 지금 사시는 아파트 담보로 이상한 투자를 하나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기였는데 아파트가 경매에 안 넘어가게 저랑 엄마랑 엄청 열심히 갚아나가는 중이에요. 에? 우리 남편은 그런 말 없던데. 엄마가 형은 이제 새 가정을 꾸렸으니까 돈으로 부담 주지 말라 해서. 그전에는 같이 갚고 있었어요. 그러다 형이 빠지게 되면서 저랑 엄마랑 둘이 갚아나가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어머, 그래서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구나. 그런 투자 같은 거 잘못하면 세게 물린다고들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엄청 빠듯해서요. 그러다 지인이 대박 아이템을 알려줬는데 미국에서 해야 하는 건데다 시작 비용이 좀 어마어마해서요. 돈 갚는 거랑 별개로 시작하려면.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했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부담 가지시라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요. 어차피 저희 집 식구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다 내가 시동생에게 재테크 관련해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원래 우리 남편까지 같이 벌던 거 제가 결혼하자 하는 바람에 그게 다 시댁 식구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 되어버린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큰맘 먹고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련님, 다른 뜻은 없고 사업하는 거 얼마나 드는 거예요?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투자 받는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얼마나 드는 줄 알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만한 게 아닌데. 어차피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거 제가 예상하고 있는 투자 액수를 이야기하니까 시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해주신다고요? 아유, 형수님,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제가 일찍이 모아놓은 게 좀 있어서요. 대신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나중에 더 큰 돈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어요, 도련님. 저한테 재테크 열심히 알려주신 덕에 좋은 투자처 찾았다 생각할게요. 형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성공해서 꼭 더 크게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모아놓았던 돈을 몽땅 시동생에게 투자하게 된 거였어요. 솔직히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사람 한번 믿어보자 한 거였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하게 되어 어렵지 않게 정착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지내고 있다 연락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제 돈을 한 번에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틈틈이 배당금처럼 열심히 받는 중이기도 했죠. 이렇게 관계가 이어져 있다 보니 평소 시동생과 연락도 자주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도 재테크 관련해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이다 보니 당연히 시동생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상황에 집으로 와보니 자기 엄마와 형이 큰 투자자를 붙잡고 그러고 있으니 시동생도 무척 깜짝 놀랐었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시동생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남편은 술에 취해 어버버한 상태에서 오히려 시동생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 지금 그렇다 해서 날 밀친 거야? 내 형인데! 형, 지금 나한테 손대는 거 후회 안 하겠어? 여태 내가 대주던 돈도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남편을 말리더라고요. 둘 다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입을 꾹 다무는 분위기였어요. 시동생은 작은 방에 널브러져 있던 약통을 가지고 절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선 문도 걸어 닫았는데 작은 방에선 그리 쉽게 열리던 문이 여기선 정말 굳게 닫힌 게 딱 느껴졌어요. 그때 알게 되었죠. 그 작은 방에 날 몰아넣었던 건 잠금 장치가 약했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악마 같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정말 두통이 심하게 올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는 걸 기다려준 시동생과 전 남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형이 그런 거예요? 꽤 오래전부터 이랬었어요. 주변 사람이 걱정할까봐 이야기 못한 것도 있고 심지어 도련님은 미국에 계신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어떻게든 도와드렸을 텐데 형수님이 저한테 아니 저희 집에 어떤 존재인데요. 늘 이렇게 맞아오셨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욕만 했었어요. 술 먹고 온 날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저와 도련님 사이를 의심하면서 상태가 더 심해졌었어요. 저하고 형수님 사이를요? 아니 그냥 재테크 이야기 좀 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 자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 상해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밀치다가 결국엔 넘어뜨리고 마침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가 그 전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전에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던 남편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그만.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털어놓으며 우는데 시동생이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듣게 된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형이 그런 난폭한 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유전이나 다름없거든요. 형이 저러는 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단 건 원래는 제가 형수님 같은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형한테라기보단 엄마한테 많이 맞았었어요. 형은 제가 맞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는 날이 많았었고요. 제가 괜히 미국으로 가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엄마는 간간히 저에게 손을 대고 나셨거든요. 아마 형수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늘 그러셨듯이 안 보이는 곳에 손을 대셔가지고. 아니, 도련님은 성인이 되고도 한참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그런 취급을.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사니까 버릇이 됐나 봐요. 원래 가스라이팅이 무섭다 하잖아요. 저도 그렇다 보니. 그리고 맞서 싸우면 우리 가족이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도련님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사실 저 가자마자 이렇게 형수님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냥
그 사태가 끝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 타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형수님. 아니에요. 도련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땐 시동생이 좀 밉기도 했어요. 미리 말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사실이었거든요. 사실 형이 이전에 파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왜 했는지 안 물어보셨어요? 그때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하던데 아니었나요? 정확히는 형이 그 여자한테도 주먹을 휘둘렀었거든요. 그 여자분은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파혼한 거였어요. 아니, 왜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이전에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싶어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시동생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사업자 떠나게 되며 종종 한국으로 오는 날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요. 아휴, 네 형은 승질 좀 죽일 것이지. 이러다 또 이혼할 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라니? 또 성격이 안 맞대요? 에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 전에 그 여자는 네 형의 주먹을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니. 너 기억 안 나? 난 생전 처음 듣는 소린데. 그러면 형이 때려서 그 여성분이랑 끝났던 거였어요? 넌 몰랐었나? 아무튼 입단속 잘해. 괜히 네 형수기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초치지 말거라. 시동생 입장에서는 말 맞다나 잘 지내고 있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었다 해요. 결혼도 하니 꽤 된 상태에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전에 파혼을 한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다네요. 무엇보다 시모 말대로 잘 지내는 중인데 초치는 역할을 하게 될까 싶어 나중에 그런 낌새가 보이거든 바로 말하려고 했었다 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미국으로 가야만 했으며 거기서도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는 신경 쓰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시동생이 얼마나 미안해하던지 눈물을 보이길래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주게 되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남편과 시어머니도 바깥에서 서로 뭐라뭐라 대화를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러다 초인종 소리가 한번 울리더니 잠잠해지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남편이 방문을 열라고 하면서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야, 니네 둘 문 안 열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시동생이 이 상황을 보며 안방에 들어왔을 때 이미 112에 신고를 한 상태였어요. 몰랐는데 요즘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졌나 봐요. 신기한 마음 반, 이제 정말 저 인간이랑 끝을 보는구나 하는 마음 반이었네요. 바깥에 경찰이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어 방문을 열어봤는데요. 정말 저와 시동생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남편이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경찰이 오히려 말릴 정도였답니다. 지금 니네 둘이 짜고 이러는 것 같은데 무사할 것 같아? 이러시면 이 일만 더 커져요. 가만히 계세요.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이러는데 말이 됩니까? 폭력으로 신고받고 왔는데 어떤 분이 신고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제 형이 저희 형수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혼자 부딪히고 넘어져서 그러는지 어떻게 알아? 이 상황에도 남편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죠. 그래서 바로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되었어요. 남편이 경찰을 본다면 그래도 나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 모습에 저도 참을 필요가 없어졌다 느꼈습니다. 내가 가만히 맞고만 있을 줄 알았어? 이분 체포하셔야 할 거예요. 여태까지 저한테 손 휘둘렀던 거, 욕설을 퍼부었던 거 싹 다 증거 사진이랑 음성으로 남겨놨거든요. 이전에 받았던 진단서까지 제가 다 사진으로 찍어놨으니까 증거 이거면 충분하죠? 솔직히 말하는 동안에도 무척 무서웠었어요. 이게 안 먹히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경찰분이 제가 드린 증거 자료를 조금 살피시더니 바로 인상을 찌푸리시며 남편에게 화를 내주더군요. 이거 다 전부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남편분은 같이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네요. 아니, 제가 술 좀 취해서 잘못 휘두른 게 와이프한테 닿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만 소리 질렀습니까? 같이 한 건데. 같이요? 아내분은 남편분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으시는데요. 게다가 폭력을 휘두른 흔적도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로 그런 거라니까요. 술에 취했다 해서 주폭을 휘두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피해자가 신고를 했으니 조사를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수갑을 차고 경찰의 손에 연행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군요. 보기 민망할 정도로 편을 들어서 저도 모르게 외면할 정도였어요. 경찰 양반, 지금 우리 아들을 데리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알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으면서 전혀 말만 듣고 지금 우리 아들을 끌고 가는 거야? 우리 아들 빨간 줄이라도 그이면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경찰의 팔을 잡아 뜯는 거예요. 데려가면 안 된다면서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뿌리치기가 좀 그랬는지 한참을 난감해하며 실갱이를 했었는데요. 그 사이를 시동생이 나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두 팔로 결박을 하면서 따라 나가지 말라면서 엄포를 놓았어요. 엄마, 더 이상 형 감싸지 마세요. 지금까지 참아온 형수를 앞에 두고 이러는 게 맞아요? 형이 경찰에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지금 짜고 치면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술을 썼지? 니들이 제정신이야?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게? 형수님도 사돈 가족의 소중한 딸이에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몰라, 난 모르겠고. 니네 때문이니까 내 아들 데려와. 아이고, 내 아들. 그러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시동생은 질렸다는 듯이 그 자리를 떴고 전 경찰 신고를 했을 때 같이 왔던 여경에 의해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선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서둘러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답니다. 제 모습과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님은 정말 크게 속상해하셨어요. 결혼 초에 그 자식의 손벌은 나쁠 때 그냥 널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그 자식이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는 말에 그냥 두고 왔다고 하시면서 엉엉 우시는데 저도 진작 빠져나올 걸 싶은 생각이 크게 들었답니다. 솔직히 여기서 끝내기는 저도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여태까지 받았던 서름을 그냥 넘기기에는 아쉬울 판이었죠. 그래서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시동생한테 투자한 걸 들먹이면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먼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저와 시동생이 사업적으로 아이디어가 잘 맞는 면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시동생이 자기 사업 아이디어가 좋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에 가서 분식집을 차리는 거였거든요. K-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 그 아이돌들이 어렸을 때 먹었던 분식 음식이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끄는 중이라 하는데요. 문제는 이를 맛깔나게 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아직 그 나라에는 없다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대로 레시피를 배운 다음 미국에 가서 차릴 예정이었다 했는데요. 제가 딱 듣자마자 이것 꽤 잘 될 수가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아직 한인이 많이 정착하지 않은 곳이라 하면 더욱 대박이 날 수밖에 없겠다 싶었는데요. 난 진짜 이 생각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그렇게 나의 투자를 통해 어렵지 않게 시작하게 된 미국에서의 분식집 사업이 아니나 다를까 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사실 사업 시작할 때 들었던 비용의 거진 80% 정도가 내가 투자한 금액이었거든요. 이처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꾸준하게 투자금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에 있으면서 대박 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틈틈이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잘 됐느냐 한다면 이민 간 지 1년 만에 벌써 분점만 3곳을 더 낸 상태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집에 밀려있던 빚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매출을 통해 일사천리로 갚아나가게 되었다 해요.
덕분에 시어머니도 여태 그거 갚느라 아득바득 사셨던 게 눈에 띄게 나아질 수 있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동생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형과 엄마가 형수님을 괴롭히는 걸 보며 자기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몽땅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다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 돼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난 네가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거다. 너 다친 데는 괜찮니? 약은 다 발랐어? 지금은 어디에서 지냈니? 내가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걱정이요? 남편이 경찰서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한테 소리 지르셨던 분이 무슨 걱정이 되세요? 네가 나한테 이러는 것도 다 이해한다. 네가 아들이 없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 눈이 안 돌아가는 어미가 어디 있겠니? 나도 지금은 정신 차렸다. 응?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고요. 신고 취소할 일도 없으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나겠니. 신고 취소하지 말고 아주 본때를 보여주어라. 내가 못 가르친 탓이지. 안 그래도 둘째한테 들었다. 네가 사업자금을 많이 대줬다며? 네 덕분에 우리 집이 산 거 아니겠니? 네가 복덩이다. 내가 예전에도 그랬잖니. 너 기억하지? 안 그래도 그 투자금 다 회수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그 집 일은 그 집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더 이상 이혼하는 마당에 왜 도와줘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철이는 다시 잘 가르칠 테니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갑자기 손가락만 빨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잘 생각해봐라. 나도 이제 다 늙어서 더 일할 수도 없어. 알잖니? 그게 이제 와서 저랑 무슨 상관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 이혼은 할 수 있다지만 투자금을 빼면 우리 둘째는 어찌 사니? 둘째가 너랑 아주 친하던데 아주 친구끼리 돕고 산다 생각하면 어떨까? 이전에는 도련님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그렇게 저를 면박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가 않네요. 됐고 그 집 일은 이제 그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러고 뚝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 아예 변호사까지 선임해 뿌리 끝까지 탈탈 털고 이혼하자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물론 투자금을 빼지는 않을 거지만 결혼 생활은 저의 승리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었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원래 이런 거 관련해 잘 봐주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 하거든요. 시동생이 아는 지인 중에 괜찮은 분이 있다 하시며 선임비까지 싹 다 내주었기에 편하게 소송 진행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후로 시간이 많이 안 지나셨죠? 정신 없으신 건 알겠지만 일단 지금 다치신 걸 빌미로 서둘러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입원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안 되면 최대한 진단서 길게 끊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만 제가 더 유리한가요? 확실한 유책 사유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진단서 꼭 받아오셔야만 하고요. 난폭성에 드러났던 메시지와 이전에도 맞으셨던 사진 등도 다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처럼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도와주신 덕분에 승소까지는 따놓은 당상이다 싶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건지 소송 재판에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 여자가 저 몰래 자산을 불려놓았는데 그것도 반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제 돈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가 네 번 돈으로 내 동생 사업 도와줬다며. 그 돈도 다 내가 번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부부는 공동재산인 거 몰라? 그 돈 5대5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번 돈을 남편이랑 나누어서야 되겠어요? 애진작에 전부 다 명의를 넘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땡전 한 푼 없었답니다. 게다가 시동생한테 들어갔다는 돈 역시 남편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결국 남편은 이혼하면서 10원 한 장도 저에게서 가져가지 못했었어요. 이렇게 저는 남편의 주폭 사건을 토대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처벌까지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었죠. 처음엔 남편이 자꾸 저에게서 재산을 받아가야 한다길래 정말 넘겨줘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변호사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시더군요. 어차피 주폭을 휘두른 건 저쪽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저쪽에 있어요. 의뢰자님이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든든하게 말씀해 주시더니 정말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며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돈 뱉어야 한다,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자기가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꼬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이후에 전 남편의 생활은 더더욱 가관이었어요. 위자료와 피해 보상 때문에 결국 하던 일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주변에는 큰 소리 떵떵 치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부였다 보니 같은 지역 부부들과 친했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니, 기철 씨 미국에 간다 하던데? 자기 동생이 거기에서 일한다면서 거기 가서 큰 돈 벌어온다고. 아예 가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던데. 설마 그럴 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전 남편의 허세였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형수님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형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저도 양심이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형수님. 아무래도 제 입김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역시 한국에 남아버리게 되었다 하는데요.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인간은 나이도 많고 늙었다 보니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요. 결국 미국에 가 있는 동생 대신 자기가 다시 시댁에 들어와 자기 엄마를 모시게 되었다 하네요. 근데 그 사이 진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모자가 지지고 볶고 하더니 생활고 때문에 전시모가 찌라시라도 돌리겠다 밤에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했다네요. 시동생한테 듣곤 깜짝 놀랐었어요. 하지만 전시모가 나에게 했던 짓이 있어 슬프진 않더라고요. 저한테 했던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내 마음이 짓밟혔는지.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눈물이라도 흘려야 하나? 솔직히 그럴 감정이 들지는 않았네요. 그냥 놀라기만 했었는데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인간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내 감정을 갉아먹을 필요도 없고 그 지방과 얽히느라 내 삶을 소비할 필요도 없다는 거려. 그게 오히려 절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전 제가 시동생한테 투자했던 돈이 넉넉했다 보니 그 돈으로 아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부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자영업 컨설팅 같은 걸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직업까지 갖게 될 수 있었죠.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는 환경에 머물지 말자.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답니다. 지금 제가 인생에서 느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전 남편은 고쳤을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져 사는 대신 나를 위한 시간을 써보기로 다짐했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